오이디푸스 어떤 인물인가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인물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추진력 있고 책임감 있는 을 보여주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속에서도 보면은 측정하는 자, 재는 자, 추론하고 판단하는 자, 또 한편으로는 역병을 물리치는 의사, 범인을 쫓는 판검사라고도 할 수 있고요. 상징적으로 보면 기존 가치관, 질서에 저항하는 인물로도 볼 수 있죠. 기원전 5세기에 소피스트들의 활동이 왕성했잖아요. 그럼 오이디푸스를 이제 소피스트를 대변하는 인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인간. 그렇죠. 그다음에 행동하는 인간의 네. 표상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네. 이 오이디푸스라는 비극은 테바이 지역에 역병이 돌면서 시작을 해요. 역병의 역할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오이디푸스는 테바이를 구한 영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도시에 역병이 돌고 이 역병을 물리치려면 선왕 라이오스를 살해한 범인을 찾아서 처단해야 한다는 신탁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범인을 쫓죠. 근데 결국은 그 범인이 자신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장님이 되어서 테바이에서 이제 추방되는 신세가 되죠. 고대 아테네에는 파르마코스라는 의식이 있었는데요. 파르마코스는 범죄자나 병자나 불구자 등을 수용하는 수용수를 지칭합니다. 자, 새해가 되면은 파르마코스에서 무작위로 한 사람을 선정해서 공동체 밖으로 추방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희생양이네요. 그렇죠. 그러므로 해서 그 오염된 것, 부정한 것, 나쁜 것으로부터 공동체가 정화된다고 믿었던 거죠. 이 오이디푸스가 축출되는 과정하고 똑같네요. 네네. 이 과정은 이제 동물을 바치던 희생제보다는 조금 더 앞선 원시적 형태의 의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발전해서는 우리가 비극 작품을 통해서 영웅적인 주인공들이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비극을 맞이하는데 이 비극 공연도 하나에 보면 제의적인 기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영웅을 제사에 희생양으로, 바치는, 제사에 바치는 거네요, 그죠? 네. 네. 이 오이디푸스는 왕위를 물려받은 자가 아니에요. 네. 자기 힘으로 획득한 자거든요. 네. 즉 행동하는 인간인 것이죠. 이 행동하는 인간에게 비극은 항상 비극적인 운명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오이디푸스는 신탁을 피하기 위해서 코린토스에서 이제 그 테바이로 길을 떠나는 장면,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요. 또 자신의 어떤 과오가 드러난 후에도 운명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눈을 찔러서 장님이 된 후에 방랑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어떤 운명의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서 독립선언이라고도 볼 수 있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책임을 지는 네네. 그런 독립적인 인간형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오이디푸스는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어요. 너무도 유명한 작품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을 때마다 짜릿짜릿하거든요. 네네. 추리소설의 원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작품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약에서 오이디푸스 왕의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이 작품을 최대의 걸작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비극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플롯의 중요성을 굉장히 아리스토텔레스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보는 거죠. 2500년 전의 작품이라고는 그죠? 정말로 믿기지 네, 않을 굉장히 정도로. 정교한 플롯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프로이트도 네네. 중요한 평가를 했죠? 네, 오이디푸스 하면 또 플로이트의 이론이 또 중요하죠. 플로이트는 인간의 어떤 원초적 본성을 잘 드러내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니체도 한마디 했잖아요. 네네, 니체, 그죠?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는 어떤 운명에 맞서는 모습에 있어서 삶을 긍정하는 숭고하고 용기 있는 고귀한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님이라는 모티브가 굉장히 네네네. 중요해요. 이 첫 번째 이 장님 모티브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테이레시아스라는 장님 예언가입니다. 네네. 이 테이레시아스는 어떤 인물인가요?
네, 신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네, 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신의 질서나 혹은 전통적 세계관과 지혜를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심리학적으로 보면 무의식의 세계라고 또 볼 수 있죠. 보이지 않는 세계. 그렇죠.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세계이지만 우리가 굉장히 영향을 받는 세계이죠. 또 오이디푸스로 대변되는 새로운 질서 또는 진보적인 지시, 의식적 영역과 대치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오이디푸스가 테이레시아스의 눈이 먼 것을 굉장히 비웃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은 자신도 자신의 눈을 같은, 찔러서 네. 그 장님이 되고 말아요. 의문이 생기는 게 본다는 것 또는 눈, 이것이 의미하는 상징이 뭘까요? 본다라는 거는 안다라는 게 아닐까요? 내가 의식한다. 의식한다, 안다. 네. 특히 이제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크게 부여했던 사회이기도 했잖아요. 네. 우리가 본다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의식적인 이런 세계가 아니라 앞에서 말한 어떤 무의식적인 세계라든지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또 영향을 주고 있는 엄연히 존재하는. 네, 세계 안의 어떤 힘 이런 걸 또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오이디푸스가 자기 눈을 찔러서 장님이 되잖아요. 네.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앞에서 이제 말한 테이레시아스를 비웃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성찰을 얻게 되는 거죠. 빛을 포기함으로써 어떤 다른 어떤 정신적인 지혜를 획득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자기 인식이 확장되고 통합되고 성숙되는 모습으로 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테이레시아스가 무의식의 영역을 상징한다면 오이디푸스는 의식의 영역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네. 이 눈을 찔러서 장님이 된다는 설정이 그 두 가지를 통합하는 그쵸. 그런 설정으로 보여지네요. 네네. 조금 더 이해가 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이디푸스 얘기를 했는데 이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이 네. 가지는 의미가 있다라고 네. 해요.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은 부은 발, 절은 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이디푸스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버려지잖아요. 숲속에 버려질 때 발에 이제 그 쇠꼬장이에 끼어서 숲속에 버려집니다.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데요. 네. 그 이후로 이제 발의 상처 때문에 걸음걸이가 어떤 절름발이가 됐다고 합니다. 이 절름발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상징을 생각해 보면요. 퇴비를 구하는 어떤 영웅의 모습이지만 세계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이성이나 의식적인 부분만 보고 확신에 차 있는 또는 오만에 차 있는 오이디푸스의 모습, 즉 균형 잡히지 않은 절름발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인간 본연의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프로이트에 의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네네.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이론은요, 그 아버지와 경쟁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독점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이 만 3세에서 5세 사이에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이는 거대한 아버지 존재로부터 열등감과 좌절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는 그죠? 영원히 아버지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잖아요. 아버지랑은 게임이 안 되죠. 그렇죠. 나는 네. 기고 있는데 아버지는 뛰고 있고. 네, 이런 갈등이 결국은 그 공포감으로 옵니다.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거세 공포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는 타협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랑 경쟁해서는 게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현실을 직시하네요. 네네, 아버지 존재를 수용을 하고 타협을 하면서 아버지같이 멋진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남성성을 획득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초자와 양심이나 도덕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현대인들에게 오이디푸스는 어떻게 읽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떤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되는 작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이 삶의 고통은 계속되고 일어날 일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비극의 운명의 피해자인가? 오이디푸스를 보면 결국 피해자로 남는 게 아니라 그 무게를 감당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프지만 담담하게 또 살아가는 어떤 위안을 얻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오이디푸스는 여러 가지 어떤 영화나 연극이나 이걸로 해서 계속 지금 재생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작품을 예를 들 수 있을까요? 그 오이디푸스 왕의 플롯을 가장 비슷하게 나온 작품이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심지어 주인공의 이름이 오대수죠. 오대수, 오이디푸스 비슷하네요. 어감이 비슷하죠, 그죠? 그 오대수는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희생이 되죠. 그거에 대한 혹독한 결과를 보게 되는데요. 굉장히 오이디푸스 왕하고 좀 비슷한 플롯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대수도 자기 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죠. 그 오이디푸스가 자기 눈을 찔러서 장님이 되는 거랑 비슷한 과정이죠. 그러면 오대수에게 그 혀를 자르는 그 과정은 그 행위는 오이디푸스가 눈을 찌른 그 행위처럼 어떤 전환의 행위가 될 수도 그쵸. 있겠네요. 자신의 어떤 과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런 어떤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이 선생님에게는 어떤 작품인가요? 한마디로 비극이죠. 네, 비극이죠. 너무 끔찍하고 삶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처절한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또 우리가 계속 책을 읽어오면서 그 니체의 어떤 디오니소스적 인간의 어떤 자신의 운명을 창조해가는 그런 어떤 줄거리도 생각이 났었고, 예전에 제가 한번 본 영화 중에 테넷이라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인데요. 네. 이미 일어난 일인데 그 영화에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선택을 바꿈으로써 현재가 바뀌고 미래가 바뀌는 이런 줄거리예요.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제가 이 오이디푸스를 다시 읽으면서 저런 어떤 삶의 고통에 접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조금 이 현실을 어떻게 또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일어난 일에 대한 수용과 태도, 네네. 그다음에 변경의 네네. 가능성을 이 작품에서 보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걸 이렇게 선택의 자유의지라고도 또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 조미정 선생님과 오이디푸스 같이 읽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